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 이상해졌죠. 감기가 왔습니다. 엊그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어제 러닝을 할 때 비가 좀 왔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뭐 언제든 이맘때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니까 이번에도 있을 만큼 있다가 잘 가시게 뭐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 좀 코감기 같지만 이게 내일쯤이면 목감기가 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 녹음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그 해괴한 목소리가 됐지만 네,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그냥 오늘은 자작나무 아니고 책 읽는 오동나무 아저씨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책 제목은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 지은이 이영직 펴낸 곳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움직임과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법칙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고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졸려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물리 법칙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그 룰, 법칙을 깨달으면 우리 삶도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101가지의 법칙이 소개되어 있어요. 읽다가 보면 어디선가 들어봤다 싶은 것도 있고 아예 생소한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참 유용합니다. 읽고 나면 갑자기 내가 엄청 교양이 많아진 것 같고 똑똑해진 것 같아요. 101가지 법칙 중에서 이건 진짜 내 거다 싶은 그런 법칙 몇 개만 골라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완벽주의자처럼 모든 걸 다 외우고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몇 개 골라 먹듯이 하나씩 쏙쏙. 자, 그럼 지금부터 감기에 걸린 오동나무 아저씨랑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참, 들어가기 전에 발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효과라는 발음 말이에요. 한 번쯤 헷갈리신 적이 있죠. 어렸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효과라고 발음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효과가 표준 발음이라고 다시 배웠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효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효과라고 발음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발음으로 쭉 밀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빈익빈 부익부 마태 효과. 마태 효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나라의 왕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하인에게 각각 은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당부했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하고 내가 돌아오면 상황을 보고하거라. 왕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은자로 장사를 하여 저는 은자 10개를 벌었습니다. 국왕은 그에게 마을 10곳을 상으로 내렸다. 그러자 두 번째 하인이 왕에게 보고했다. 주인님, 저는 은자 5개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마을 5곳을 상으로 내렸다. 세 번째 하인이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은자를 손수건에 잘 싸매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 번째 하인의 은자를 뺏어다가 첫 번째 하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 효과며 뜻은 빈익빈 부익부다.
1960년대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워트는 처음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마태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게임의 법칙은 모두 승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런 현상은 현대 사회로 옮겨오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지식, 정보와 사회로 변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교육, 지식, 정보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다음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 가난한 사람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늘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하다. 시장을 선점한 상품이나 기업은 웬만해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시장을 선점했기에 유명해지고 유명하기에 더 많이 팔린다. 더 많이 팔리는 상품이기에 무언가 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겨 더욱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 시장의 생리다. 유명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벨상을 받은 교수와 대학원 조교가 몇 달에 걸쳐 함께 쓴 논문이 유명해지면 발표한 교수는 더욱 유명해지지만 정작 논문 작성을 도맡았던 대학원생 조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류의 자원 분배에 있어 마태복음에서 예언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유한 자는 돈, 명예, 지위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향유하고 가난한 자는 빈털터리가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비일비재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더욱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진다. 또 명성이 높은 사람은 얼굴을 드러낼 기회가 많으므로 더욱 유명해진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매력이 넘치니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항상 남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배우나 모델처럼 그들만을 위한 기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투자 수익률이 같다고 말할 때 자금이 몇십 배 많은 사람이 수익도 몇십 배 많이 받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돈 많은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지만 소액 투자자는 피땀 흘려 번 쌈짓돈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이 풍부한 기업은 각종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지만 영세기업은 그 틈새에서 현상 유지하기도 벅차다. 따라서 생물의 진화든 개인의 발전이든 아니면 국가나 기업의 경쟁에서든 마태 효과가 항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작은 징조, 큰 재난. 하인리히 법칙.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은 공중에 습기가 많아 날개가 젖기 때문이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징후를 앞세우며 다가온다. 그리고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대형 지진의 경우를 보자. 지진은 어느 순간 불쑥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징후들과 초기 미진까지 앞세우면서 일어난다. 당시 쓰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은 강도 7.8로 이는 30년 만의 대지진이었다.
스촨성 지진 역시 발생하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다. 보름 전 후베이 은스시에 있는 관인탕 저수지에서는 8만 톤가량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오전 7시경 고요하던 저수지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더니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면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지진 징후 중 하나다. 진앙지 인근에서는 우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으며 지진 발생 며칠 전에는 강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층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지진의 징조들이다. 또 지진 발생 10여일 전에 지진 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진 발생 사흘 전에는 이상 징후를 느낀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진 운이란 지층 속에 있던 뜨거운 김이 갈라진 틈으로 흘러나와 형성되는 구름을 말한다. 이것을 보고 주민들은 지진의 징조라며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틀 연속 비가 내리고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두꺼비들이 산란과 부화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이미지를 의식해서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대대적인 지진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 몇 가지 잠재적인 징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연처럼 겹쳐지면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 통계적인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였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감독관으로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크고 작은 각종 산업재해를 보며 사고들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그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를테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은 29건, 부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3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한다.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적용하면 강력 범죄 사건 하나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수법의 경범죄가 29회,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시도가 30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관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와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그 이전에 35에서 40회 정도의 가벼운 사고가 있었고 300여 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가벼운 교통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그것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머지않아 대형 교통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는 또 사고로 인한 재해 비용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하나의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때 직접 비용이 하나라면 간접 비용은 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 비용 전체를 계산하려면 직접적인 손해비용에다 5를 곱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그 후 하인리히 법칙은 타이와 피어슨에 의해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이 영국 보험회사의 사건 사고 100만 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망사고 1건 뒤에는 중경상 3건, 응급처치 50건, 물손사고 80건,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4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법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를 암시하는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지나간다는 것이다. 사회 기강이 흐려지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다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침묵은 곧 동의다. 단테의 법칙.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선량한 방관자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 방관하기도 하지만 잘못 끼어들어 덤터기를 쓰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량한 시민이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그냥 모른 채 하며 지나친다. 성경에도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불의에 대한 침묵은 어느 시대나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불의에 비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자의 의지에 대해서 온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불의에 대한 방관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말하며 악을 저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골드스미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선량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다. 또 미국의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악에 항의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근세기에 들어 선량한 방관자를 미워한 사람 중에 케네디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그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선량한 방관자들이 갈 곳은 바로 뜨거운 지옥불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케네디는 해군의 자원에서 입대했다. 그것으로 케네디는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지옥에는 도덕적인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키다가 신과 루시퍼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단테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마야 문명이 사라진 원인은 도전과 응전의 법칙. 영국인들은 청어를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청어가 잡히는 곳은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였기에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다. 배에 싣고 오는 동안에 대부분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살아있는 청어가 런던 수산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 비결은
청어를 운반해오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몇 마리를 함께 넣는 것이다.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이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저술과 강연에서 청어 이야기를 자주 인용했다. 자신의 역사 이론인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소재였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불면의 저작 역사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 또 도전이 없었던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 안일에 빠져 사라지고 말았다. 토인비는 20년 동안 26개의 문명권이 등장하고 쇠락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도전과 응전에 매달렸다. 토인비는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말한다. 자연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문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대 문명과 세계 3대 종교의 발상지 모두가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례로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을 들고 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원래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다. 지금부터 5에서 6천 년 전 아프리카 북부를 걸치고 있던 강우 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차츰 이동했다. 그러자 아프리카 북부와 남아시아 지역은 빠르게 건조, 사막지대로 변해갔다. 이들은 이론상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곳에 남아 기존의 수렵 생활을 영위하면서 연명하거나 그 자리에 남아있으되 수렵 생활 대신 유목이나 농경 생활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거나 거주 지역과 생활 방식을 모두 바꾸거나 셋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3가지 응전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갈렸다. 그 자리에 남아 조상들의 방식대로 수렵 생활을 계속했던 부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생활 방식을 바꾼 부족은 지금 아프리카 스텝 지역의 유목민이 되었고 나일 강변 밀림 지역으로 옮겨 농경과 목축을 선택한 부족들은 마침내 찬란한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일궜다. 나일 강변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에는 적합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이 있었기에 이집트 문명이 가능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했고 범람 후에 경지 측정을 위해 기하학이 발달했다. 범람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제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기반 기술이 되었다. 고대 중국 문명을 보자. 중국에는 양쯔강과 황허강 이렇게 2개의 큰 강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다. 양쯔강 유역은 기후가 따뜻한 데다 강물의 흐름도 완만하고 농토가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쿨룬 산맥에서 발원하여 발해만으로 흐르는 황허강은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면 얼어붙어 배가 다닐 수 없었다. 더구나 해마다 범람을 반복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그러나 고대 문명을 일으킨 지역은 양쯔강이 아니라 바로 험난한 황허강변이었다. 토인비는 외부의 도전 없이 스스로 사라져버린 문명으로 고대의 마야 문명을 들고 있다. 고대 마야는 기원전부터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던 문명이었다. 학계에서는 수학, 천문학이 발달했고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건축물을 남긴 이들이 AD 900년경에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두고
공룡의 멸종만큼이나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외부의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시련이 닥치자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반대로 가혹한 시련을 이겨낸 민족은 더 강하게 일어선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수난을 받은 민족으로 유대 민족이 꼽힌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며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 세계였던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하여 가혹한 핍박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 유대인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가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권을 일궜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처럼 가혹한 시련을 이겨냈기에 그들은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할 수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만 보면 60%가 유대인들이다. 이것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다. 적은 내부에 있다. 마지노선의 법칙. 기관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기관총의 등장으로 화려한 금장복장에 말을 타고 대우를 갖춰 위세를 자랑하던 기마병들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참호를 파거나 요새에 숨어 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기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참호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 독일 국경 사이에 거대한 시멘트 병벽을 쌓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쌓은 것이 길이 750k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인 마지노선이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현대판 만리장성이었다. 그리고는 마지노선을 따라 개인용 참호를 파고 중, 장형 대포를 촘촘히 설치했다.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나자 독일군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프랑스 전역에 팽배했다. 히틀러가 등장하여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프랑스는 병력을 예비군으로 돌릴 정도로 여유만만했다. 마지노선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벨기에를 가로질러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마지노선 뒤통수에다가 기관총을 겨눴다. 그러자 프랑스는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마지노선의 법칙이 생겨났다. 방어선이 견고하면 심리적인 무장 해제를 부른다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혼란을 평정한 진나라 시황은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마음에 걸렸다. 유목민들은 초원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어김없이 농경사회를 침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진나라는 건국 143년, 중국이 통일된 지 15년, 진시황 사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외적을 막으려고 무리하여 쌓은 만리장성이 내부의 적을 만들어낸 꼴이 되고 말았다. 중국의 진나라와 송나라는 양쯔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천하를 잃었다. 우리나라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를 북쪽에 두고 북방 민족들과 대치할 때에 고구려는 강성했지만 방어가 튼튼한 압록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겨온 다음에 나라를 잃었다. 백제 역시 한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고는 나라를 잃었다. 방어선이 견고하면 심리적인 무장이 해제되고 수도가 견고하면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마지노선의 법칙이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 우물의 법칙. 좋은 우물은 항시 일정 수위를 유지한다. 장마철이라고 넘치지 않으며 가뭄이 든다고 해서 마르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들이 퍼가도 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쉽게 넘치고 쉽게 마르는 우물은 수온이 짧은 우물로 좋은 우물이 아니다. 재물은 흔히 우물에 비유된다. 재물이란 좋은 우물과 같아서 남에게 베푼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베풀면 베푼 만큼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큰 부자들은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반대로 베품에 넉넉했기에 그러한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주역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베풀면 반드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은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최초의 부자가 아니었을까. 임상옥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홍득주는 임상옥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임상옥은 그 말을 일생의 신조로 삼았다. 풍년이 들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은 물론이고 나라에 난이 일어나자 사재를 털어 군자금을 댔다. 말년에 이르러 자식에게는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재산만 남기고 모두 사회에 기부했다. 임상옥이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그 말이 미국 MIT MBA 과정에서 교육 이념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대로 옮기면 Put people above profit. 이익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라는 말이다. 머리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에 대한 원칙과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300년 동안 최고의 부자였던 경주의 최부자는 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진 부자였다. 최부자는 자식들에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가훈을 남겼다. 일단 돈을 가지면 권력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만 최부자는 이를 가훈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9대 진사, 12대 1만석의 재산을 이어온 명문가가 될 수 있었다. 당파 싸움이 만연하던 조선조, 높은 벼슬을 하면 당파 싸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일단 그 싸움에 말렸다 하면 부는 물론이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12대는 고사하고 2, 3대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가훈을 남긴 것이다. 부자로서의 철학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대목은 1만석 이상은 거두지 말라는 것과 사방 100리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1만석이 넘는 곡식은 모두 종사자들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다. 1만석 이상은 모두 사회에 되돌려주라는 철학이 역설적으로 12대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철학이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원칙, 철학이 있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기부자들을 레인메이커라고 부른다.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땅이 갈라지는 가뭄에 아니면 뜨거운 여름날에 한 줄기 시원하게 소나기를 쏟아주는 것에 비유하는 말이다. 미국의 큰 부자들은 모두 확고한 기부 철학을 가지고 있다. 록펠러, 카네기, 포드, 그리고 근자에 들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이 모두 기부왕들이다. 이들 중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들이다. 이들의 기부는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부는 오랜 종교적인 전통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은 워런 버핏이다. 그가
사회를 위해 써달라고 내놓은 돈은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빌 게이츠 재단에 일임한 것이다. 빌 게이츠라면 사심없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 좀 더 기특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다. ABC 방송에 출연한 맏딸 수저는 아버지의 기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엄청난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짓이다 라며 아버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8대를 이어온 유럽의 명문 로스 차일드가도 기부 문화에 적극적이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스 차일드가는 의료시설, 공공주택, 고아원, 각종 문화예술 후원 등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아직 초보 단계다.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가들이 대부분 큰 기부자라는 점과 사뭇 대비된다. 일부 편견을 가진 사람 중에는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무거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세로 낼 바에야 기부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틀린 시각이다. 상속세를 내느니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의 회장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게이츠 시니어이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모두 여기에 소속된 열렬한 반대 운동가들임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빌 게이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선은 영어로 charity와 philanthropy 두 가지가 있다. 두 단어 모두 우리말로는 자선으로 번역되지만 뉘앙스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charity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 정도의 뉘앙스라면 philanthropy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자선이다. 전자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키우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하거나 대학, 도서관, 병원 등을 짓고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 오페라홀 등을 건립하여 기증하는가 하면 환경운동,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여 공공의 복리 후생에 기여하는 자선이다.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아직 체리티 수준이라면 미국이나 유럽 명문가들의 기부는 필란트로피에 해당된다. 큰 부를 이룩한 사람들은 필란트로피를 통해 비운 사람들이다. 비운 만큼 채워지리라는 것이 우물의 법칙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 Dream is now here. 이를 번역하면 꿈은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로 보인다고 한다.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인데도 이 둘의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시대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살았던 조각가였다. 당시 그 섬의 여인들은 정조관념이 희박했던 모양으로 이에 실망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을 상아 조각으로 다듬어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프로디테 축제의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신이 다듬은 조각의 여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마침내 그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어줬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였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큰일을 이룩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력한 자기 암시가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그 열정이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며 자기 암시를 했고, 오바마,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등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기 암시를 통해 성공한 이들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이다. 어느 학급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8개월 후에는 실제로 성적이 훌쩍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운송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PEI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년 동안 화물 분류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25만 달러나 되었다. 마침내 유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그의 처방 중 하나가 작업 인부들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작업 인부라는 이름 대신 장인으로 불렀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배송 실수가 10%나 줄었다. 그 전까지는 작업 시간을 때울 뿐이었지만 장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책임과 긍지를 가졌던 것이다. Holly hanging acros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on Christmas Day, tinsel wrapped around the tree, snowflakes dancing in the street, presents tied up with a string for you and me. So grab your stocking above the fire, bells are rocking to the choir.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Day. Waking up on Christmas Day, tinsel wrapped around the tree, snowflakes dancing in the street, presents tied up with a string for you and me. So grab your stocking above the fire, bells are rocking to the choir.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Day, waking up on Christmas Day.